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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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에만 오면 역시 내 고향에 돌아온 것 같고, 항상 여러분들의 얼굴을 대하면서 어두웠던 마음도 활짝해 하고 우리 민족의 그 밝은 미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 가슴은 지금 사실 밝지만은 않습니다. 최근에 그 새만금을 그 대법원에서 그 기각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방조제 공사가 계속 되고 있고 이제 곧 그것이 맥힌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아주 그 가슴이 아픕니다. 그 뭐라 그럴까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 결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뭔가 어느 편이 있어서 무슨 누가 이기고 지고 이런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항상 우리가 우리 사회 문제를 생각할 적에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항상 대안을 생각하고 뭔가 발전적인 방향에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결국 지금 우리 민족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습에 대한 뭐라 그럴까 공업이라고 그럴까 우리 공통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모든 20세기를 살아왔던 우리의 그 모든 모진 세월, 그 비극과 그 모든 영역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이제부터 어떠한 역사를 살아야 하느냐, 우리 민족이 과연 어떠한 미래를 우리는 꿈꾸어야 되느냐. 사실 시골을 댕기면서 이 전라도 지역도 내가 댕기면서 호남과 하나를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해설하기 위해서 그 노래 하나 해설하기 위해서 제가 호남 지역을 엄청나게 두 발로 뛰어댕겼습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은 앉아가지고 그 막대한 땅에 갯벌이 국토가 내일 바로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도 요새 이 사형 선고라는 거 그렇게 쉽게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한 번 내려와서 갯벌을 다녀간 법관이 있는가? 그 중대한 판결을 놓고 그리고 그 주변 상황이라든가 그런 걸 실제로 이해하고서 그런 판결이 나왔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은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에 대한 근원적인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저는 21세기의 우리 인류의 과제 상황을 생각할 적에 다음에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간과 자연 환경의 화해, 그 다음에 종교와 종교 간의 화해,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식과 삶의 화해. 이 세 가지 화해가 우리 문명과 인간과 이 문명이 당면한 최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양 사상은 이 중이라든가 화라는 걸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용 1장에서부터 이러한 사상이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 서양 사상은 힐랍 사상으로부터 그 철학의 관심이, 이 힐랍 사람들은 이 아르케라고 그래서 뭐냐면은 이거를 원질이라고 불러요. 뭐냐면은 이 세계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원질이 원래 그게 어떤 모습이냐, 그 원질이 무엇이냐,
그래 가지고 이 우주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양 사상은 기본적 관심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에요.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추구한 것은 존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봐서 감각적으로 보고 사는 이러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를 이 사람들은 존재라고 부르지 않고,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불변의 세계만, 변화하지 않는 이 불변하는 영원 불변한 그 무엇을, 그것만을 존재라고 하자. 그러면 인간이라는 게 내가 지금 여기서 결국 태어나서 죽는다, 변화해요 안 하네요? 변화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변화하는 나의 육체라는 걸 존재라고 생각하겠어요? 존재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존재라는 거는 불변하는 것이 그 존재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그 불변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 불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윤회라는 거 아시죠? 윤회 사상에서는 이 사람에서 죽는 거는 뭐가 죽어요? 인간의 육신이 썩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이게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면은, 육체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게 썩어 없어지만은 뭐가 여기서 살아요? 영혼은 육체와 더불어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윤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죽어서 나의 영혼은 천당으로 간다 한다면, 그 천당으로 가는 영혼은 어떤 의미든지 내가 그렇게 죽지 않고 가는 영혼이라고 한다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나와 더불어 태어난 영혼이라면 나와 더불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건 원래 뭔가 하늘나라에 있었던 건데 이것이 나의 육체라는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불교가 이 중국, 이 동양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유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 스님들하고 싸우는 아주 대논쟁이 있어요. 거기에서 뭐냐면 신이,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죠. 정신. 여기서 말하는 신이 멸하느냐 불멸하느냐, 이거죠 결국. 신멸 불멸론이라고 하는 대논쟁이 벌어진다고. 그런데 이게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아주 그 대논쟁인데, 여기서 뭐냐면은 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기독교 논쟁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20세기 우리 사회에 벌어졌던 논쟁이나 똑같은 건데, 유교에서는 신멸 불멸이라는 이게 무슨 불멸이냐 이게. 여러분들 그 주자 선생 있잖아요. 그 유명한 주자 선생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은, 야 그러면 영혼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다 죽었는데, 그 영혼이 만약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또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런다면은 저 하늘에 영혼이 너무 많이 둥둥 떠댕겨 가지고 그놈들끼리 교통사고 날 게 아니냐. 그 주자 어류에 그래서 교통순경을 세워서 호루라기 불어야겠다. 그걸 주자 선생이 얘기한다니까. 그게 말이 되냐.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도 뭐예요?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원래 육체와 정신이라는 거를 서양 말로 그렇게 마인드 바디라든가 영혼과 육체라든가 이런 말로 나눈 적이 없고, 우리는 옛날에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를 혼이라고 그러고, 혼이라고 그러고 이 육체로 죽어 없어지는 걸 백이라고 그랬다고. 혼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뭐야?
무덤으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백이 들어가요. 이거는 스며들어서 하지만 혼은 뭐예요? 물론 떠요. 하늘로 갑니다. 이건 하늘로 가고 이건 땅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 땅으로 가는 거를 돌아간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옛날 말에도 귀라는 말이 이게 귀예요. 귀. 예, 돌아갈 귀자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하늘로 펼쳐진다 그래서 이것이 신이라고, 그래서 귀신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귀신이나 혼백이나 지금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아유 혼났어 그러잖아요. 혼이 잠깐 나갔다 들어왔다 그런 얘기예요. 예? 혼났다 그런 얘기는 하도 놀래가지고 혼났다 그러잖아요. 그럼 봐요. 그런데 이 혼백이라는 거를 예를 들면 지금 동양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렇게 지금 서양인들은 육체라는 어떠한 물건 속에 영혼이 이렇게 갇혀 있다, 이런 이미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영혼대로 있고 육체는 육체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딱 저기한 건데, 동양인은 뭐야? 혼과 백이 다 이것이 하나의 기다 이거예요. 일기다 이거예요. 기의 미세한 놈이 혼이 되고 거친 놈은 백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뭐예요? 그리고 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기의 이 미세한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기가 무형해. 그래서 이걸 무형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무형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형이상자라고 불렀다고 말이에요. 형이상자고 이것은 형이하자라고 불렀어요. 하자. 그래서 주역에서 형이상자 위지도하고 형이하자는 위지기라고 그랬거든. 이 그릇 기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세계란 말이죠. 보이고 이것은 육체적인 거고, 형이상자 위지도라고 할 때 도는 보이지 않는 거고, 이건 정신의 세계다 이거예요. 정신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이하자와 형이상자 도기의 세계가 결국 하나의 기인데, 그리고 하나의 형체지, 이것이 무슨 형체와,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기 속에서 양 측면이라고 본다면 결국 이 혼과 백은 결코 그렇게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동양 사상이란 말이에요. 단지 이 백은 육체가 죽으면 금방 쓰러지지만 금방 흩어져. 결국 우주라는 건 뭐냐면은, 우주라는 건 기의 취산이다 이거야. 취산. 결국 모아졌다 흩어지고 이러는 게 우주의 움직임이니까 취산의 움직임인데, 이 취산의 움직임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 버디 마인드 듀얼리즘이라고 하는 이 정신과 육체의 이원론이 있는데, 우리는 혼과 백이라든가 이런 동양 사상에는, 이 기사상에는 근원적으로 정신과 육체를 하나로 봤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나누어 보질 않아. 그리고 정신과 육체라는 개념이 없는 건 아니라 그것은 한 기의 다른 양태로서 그냥 구분되는 거지. 그것이 정신이 따르고 육체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 정신과 육체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우주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와 어떠한 여기는 뭐가 본체계가 또 따로 있게 되고 종교적으로 말하면은 이게 다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말하면은 이 현상이라는 게 덧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덧없는 속세고 뭐야, 이 속세와 더불어 이것과 분리된 뭐야 진짜 세계가 있다. 어디가? 여기 하늘나라가 있다. 킹덤 오브 갓이라든가 킹덤 오브 헤븐이라든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양은 이렇게 정신과 육체가 나뉘고 본체와 현상이 나뉘고 하늘나라와 속세가 나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간은 여기를 버리고 됐구만 일로 올라가는 것만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걸 구원이라고, 셀베이션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구원의 종교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천당으로 가든, 또 불교가 어떠한 수행을 통해서 해탈을 하든, 이러한 이원론적 패턴이
모든 서양 종교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도 그것은 서양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할 게 그것은 인도에서 태어난 거고 인도의 시달타의 사고에서 태어난 거고 인도는 뭐냐면 인도 유로피안 이 유럽에 속하는 거예요. 인도는 그것이 우리가 이 불교를 동양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양 사상이라고 말하는 불교는 그것은 선불교예요. 이 선불교라고 하는 건 완벽하게 동양의 노장 사상이라고 하는 동양 철학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적으로 해석된 새로운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불교는 분명히 그건 동양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불교의 모든 오리지널한 불교의 뿌리는 전부가 서양 겁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로 쓰여진 거고 산스크리트하고 히랍하고 같은 사춘간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히랍 철학의 언어와 이 불교의 언어가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모든 이원론적 세계가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 정신과 육체라든가 이 본체와 현상계 하늘나라와 속세라는 건 이런 이원론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이원론이 없고 이것이 하나의 일기다 그거예요. 하나의 기로 이루어진 대우주고 그 우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를 벗어난 이 우주와 이 우주의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어떠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 인간의 우리가 말하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몸을 벗어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도 이 내가 갖고 있는 몸의 현상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내 몸을 떠나서 우리의 영혼이 독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태어난 후에 있는 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야 할 거는 뭐야?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이 일기에 바로 이 우주다 이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다 이거예요. 새만금의 문제만 해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지금 새만금의 문제만 해도 그것이 그 새만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그 가치관에 의해서 그들이 살면서 무엇인가 여기서 이런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걸 만들어서 그 삶에서 그 지혜에서 우러나온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이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금 아까 말했듯이 아까 이 정신과 육체의 이원론을 이게 좀 상당히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아까 연역적 과학이라고 뭐라 하냐면 이 정신을 독자적인 세계로 생각해서 이것이 하나의 그 연역적인 과학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생황금을 만들든 뭐를 만들건 여 전라남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산에오가 됐든 그것은 이 정신의 독자적인 작용에 의해서 지도를 보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줄을 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연역적 전제에 의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공무원들이 뭐 예를 로비 활동을 하는 기업인들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건의를 하면 그냥 쭉 줄을 가버리면 그 정신에 의한 것에 의해서 그것은 하늘나라고 이건 절대적으로 맞는 거고 이 하늘나라에서 줄을 긋은 거를 가지고 이 육체적 세계가 다 그걸로 조작이 되고 움직여 버린단 말이죠. 이게 서양의 과학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좀 돼요? 그러니까 서양의 과학이라고 하는 게 파워풀한 게 뭐냐면은 우리 동양 사람들은 집을 질 때도 어떻게 돼요? 목수들이 다 이렇게 저기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나무를 다듬고 대패질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공포리 뭐 이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짜가는 거라고 이렇게 짜가는 거예요. 근데 서양의 건축은 어떻게 해요? 전혀 그런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 않고 먼저 앉아서 이 순전히 기하학적인 수학적 인간의 정신만 가지고 우선 도형으로 짝짝짝짝 그려가지고 그대로 만들어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듯이 뻥 만들어지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서양의 과학하고 동양의 과학이 바로 이러한 기독교적 이원론이나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냐면 인류가 여태까지 뭐냐면 20세기를 들어오면서 여기 20세기에 오기까지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어떠한 면에서 그렇게 경험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 하나의 기이한 이 세계의 조화를 위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살아온 민족들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러한 이론론적 세계관이 이해가 돼요? 이러한 이론론적 세계관이 이렇게 엄청난 정신의 폭력적인 형이상학적인 하나의 그런 디자인에 굴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이 과학을 만들어냈고 대포를 만들어냈고 군함을 만들어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쏴대고 죽여대고 총칼로 위협하고 결국은 걔들이 마음대로 세계를 줄을 그어가면서 이걸 식민지로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 민족은 그렇게 그 조화롭게 그러한 그 일기의 하나의 기라고 하는 조화로운 세계를 꿈꿨던 사람들은 여지없이 당하고 만 거란 말이죠. 결국은 여기서 가장 인류의 지혜로서 지금 뭐냐면 이 인류의 문제를 생각할 적에 과학이라고 하는 거하고 사이언스, 과학이라고 하는 거하고 기술이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세계예요. 테크놀로지랑 이게 전혀 다른 세계라고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경험을 세워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만 더하기 만은 2만이다 이거 알잖아요. 근데 만을 다 씌워보고 또 10,000개 씌워가지고 또 다 씌워보니까 2만 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라면은 만 더하기 만이 2만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머릿속에 사는 계산이다 이거예요. 경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수학적 세계를 가지고 이 세계를 조작해내는 거죠. 조작해내 가지고 그것이 이 과학이라고 하는 놈이 인류사에 등장한 건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그 영혼의 세계를 가지고 마음대로 세계를 조작할 수 있는 신과 같은 힘을 부여받은 게 이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이 과학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놈이라고. 근데 보세요.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지나다니다가 저 나무에 있는 까치집을 보세요. 기맥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저 녀석들이 조 자리를 골랐는지도 참 그 나무 하나 쳐다보고 그거 보면은 절대 태풍이 불어도 안 떨어질 때만 고른다고.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묶어다가 이렇게 엉성하게 다 얽어놨는데 그거는 기맥히게 정교하게 뭐 기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해봐도 기맥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맥히게 쌓아도 그렇게 못 쌓아요. 까치집 하나. 그러니까 까치에게도 기술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기술이라는 건 수학이 필요 없어요. 삶의 지혜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세계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민족은 뭐야? 어떤 과학적 법칙이 하나도 없이도 그 기맥힌 도자기를 만들었잖아요. 세계 제일 가는 도자기를 만들잖아요. 그 도자기에 대한 과학적 기술이 하나도 없어요. 뭐 불은 어떠한 원리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뭐 흙의 성질은 뭔데 그거를 굴 때 몇 도로 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과학적인 기술이 하나도 없다니까. 연역적인 기술이 없는데도 오로지 기술만을 가지고 그렇게 높은 작품을 만들어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동양 문화가 서양 문화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건축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뭐 음식이라든가 우리 생활에 그거 보세요. 여러분들 음식 만들 때 무슨 과학적 기술을 과학을 가지고 만듭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드는 건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에서 얻어지는 기술이에요. 테크닉이에요. 하나의 아트예요. 예술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의 세계가 이거는 사실은 과학과 무관한 어떠한 독자적인 세계란 말이죠. 그런데 이 17세기, 18세기로 들어오면서 과학과 기술이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그러면서 엄청나게 에너지를 효율화시키고 전기기관이 생기고 전기가 생기고
그런 어마어마한 기술적 혁신이 과학에 의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기술과학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지만은 이러한 과학과 기술의 랑데뷰가 인류의 어떤 획기적인 역사의 진보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서양의 경우는 뭐야? 서양의 제국주의랑 결부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제국주의와 결부되면서 그 제국주의적 그러한 어떠한 침략, 그러니까 그 제국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거대한 제국이 뭐야?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먹어가지고 그걸 지배한다는 게 제국주의란 말이죠. 그래서 그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는 건데 그 제국주의가 또다시 뭐와 결탁하냐면은 가장 결탁된 것이 종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거저 들어오는 법이 없어요. 항상 그 제국주의는 종교적 가면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20세기는 모든 문명이 그런 제국주의의 희생물이 됐어요. 그래서 서양 문명이 이제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 동양을 완전히 침식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제가 지금 여기 광주 MBC에서 지금 그 독립운동사가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역사를 보면 우리 민족은 거기에 이 식민지로 뭐냐면 이 지구가 7, 80%가 이 완전히 식민지로 덮여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 민족은 그래도 뭐냐면은 그 상황에서도 뭐야? 독립국임을 선언하고 자주민임을 선언하면서 온 국민이 만세를 부르고 그렇게 해서 3.1운동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뭐예요? 임시정부를 세워가지고 우리를 대변하는 그 독립운동을 대변하는 임시정부를 세워가지고 그 27년 동안 혁혁하게 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그렇게 싸우고서 결국은 이렇게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1945년 해방이 됐는데 전번에 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 1950년에 이 끔찍한 6.25라는 걸 거치게 되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거치게 되고 이 뒤로부터 우리 민족은 이제 뭐냐? 하나의 신생국가로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국은 새로운 뭐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20세기에 당해야만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뭐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의 반성으로서 모든 당시에 여기에 이 제국주의에서 벗어나는 신생국가들이 그 자기들의 이 서양에게 당했던 가장 큰 원인을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은 뭐니 해도 사실은 어떠한 국가도 종교라든가 그들이 갖고 있는 예술이라든가 어떠한 음식이라든가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서양이 아무리 저기 해도 그거를 우리가 뺏기긴 어려운 겁니다. 그거는 결국 양보할 수 없는 거지만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뭐냐면 이 식민지 국가들이 전부 뒤져 있었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뒤져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가장 우리가 그 컴플렉스를 느꼈던 게 이 과학 문명이란 말이에요. 서구의 과학 문명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흡수를 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이 개발의 그것과 과학과 뭐가 그 결합을 하게 되냐면은 바로 이것이 모든 신생국가에서 나타난 게 독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나라를 발전시키자. 신생국가들이 힘이 없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세계가 이 19세기까지만 해도 제국 단위 아니면은 무슨 유럽에도 봉건 국가의 그런 어떠한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민족을 단위로 한 국가 개념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대적인 의미에서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20세기 와서 아주 구체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20세기 이전에는 뭐냐면은 민족 단위의 그 작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민족 국가들이 없었는데 이 민족 국가들이 세워지면서 결국 20세기는 이러한 개발의 이 시대로 들어가게 되고 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어떤 낙관주의를 갖게 됐단 말이에요. 과학적 낙관주의를 갖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학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을 갖다가 우리 문명의 이기로서 발전시킨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회의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개발은 좋은 것이고 과학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문명의 이기를 개발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이 결국은 20세기의 사상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20세기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문명을 건설했다고 하지만 이 문명이라는 건 동양에서 말할 때, 노자가 말할 때 인위라고, 인위적 세계예요. 그렇죠?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명의 건설을 하고 있는 이 문명의 주체인 인간은 뭐예요? 이건 우주고 자연이에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거 이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인간이 돼요? 컴퓨터로 만들어서 인간이 돼요? 여러분들이 먹는 거를 화학약품만 먹고 살 것 같아 앞으로?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 줄 여러분들이 자연을 안 먹고 살 수가 있냐 그 말이야. 딱 생각해 보자 말이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자연이 아닌 걸로 살 수가 있냐고. 결국 인간이 산다고. 문명이라는 거 왜 만들어요? 문명을 왜 만들어요? 살기 위해서 만든 거지.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편하게 잘 살기 위해서 문명을 건설하는 건데, 그 문명을 건설하는 인간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자연을 먹는 거지. 자연이라는 나의 몸이 자연을 먹고 사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자가 말하기를 인간은 첫째로 땅을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땅을 못 먹고 사는데, 이 땅은 뭐예요? 땅은 하늘을 따를 수밖에 없죠. 땅은 하늘을 따라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땅은 죽으니까. 이 하늘이라는 건 뭐를 본받냐? 하늘은 뭘 본받냐는데, 이거 하늘은 도를 본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도라는 건 뭐예요? 도라는 거는 the way. 이거는 자연, 길이란 말이에요. 길. 그 길도 짠해요. 자연의 법칙이관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법칙의 세계고, 그런 거를 본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도는 무엇을 본받느냐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본받는다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서양 같으면 하나님을 본받는다 그랬겠지. 하나님이 이 천지 우주의 창조자니까. 바로 이 하늘과 이 천지를 신이 창조했다고 하는 이 서양 사상이, 이게 큰일 날 사상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천지가 창조가 됩니까? 천지라고 하는 건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저 위에 시화호 문제만 알고 있지만, 시화호보다 더 무서운 죄악이 이 전라남도에도 많다고 말해요. 앞으로 뭐 S 프로젝트, J 프로젝트 얘기를 하지만, 지금 그 S 프로젝트, J 프로젝트라는 얘기도 전부 거기 픽션이 많아요. 그게 허구적인 말만 난무하고 있다고 말해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 농민들이면 농민들, 왜 우리나라 이렇게 농촌이 피폐해가고 왜 이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저 산해호만 해도 보통 이렇게 뭐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데를 해가지고 이걸 간척하는 거 아니에요? 산해호 가보면 말이죠. 산해호 가보면은 저 사초리하고 내동 거기에 있는 땅의 지형이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긴 데를 이렇게 막은 거라고. 이거 미친 짓 아닙니까 이거? 이거 왜 먹었겠어요? 이게 지금 이게 간척이에요. 그리고 이거 간척이라고 그래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게 바로 전두환 대통령 때, 이 군사 독재 시절에 미군 저 필리핀의 함대가 그걸 옮기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이동한다 그러니까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그 미군 함대를 갖다가 여기다가 유치하지 여기다가 활주로 만들고 뭐 해준다고 그러고 이 땅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억지로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군사적인 목적으로. 그러다가 그 함대 사령부가 오키나와로 가니까 그 계획이 중단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니까는 이걸 갖다가 뭐냐면은 농토 개간 형태로 그냥 변경을 시킨 거예요. 육지와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육지와 바다는 결코 이것이 이월교도 나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갯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저 동해안 지역이라고 하는 건, 동해안은 여기가 좀 밋밋하잖아요. 동해안은 여기 동해안은 다 밋밋해가지고 여기는 갯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동해바다하고 서해바다하고 어디가 더 깨끗할 것 같아요? 동해가 깨끗할 것 같죠? 여기가 지금 3급수고 여기가 지금도 2급수예요. 여기는 자정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문명지역 울산 단지에서 쏟아져 나오고 여기 특히 이쪽으로는 전부 3급수란 말이에요. 지금 보기만 깨끗해 보이지. 서해안은 이게 이렇게 완만한 데서 이렇게 가지고 거기 갯벌이라서 거기서 수초도 있고 맞아 뿌옇게 보이지만 갯벌이라서 잡으면 그 갯벌이라는 건 생명의 보고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생명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바다에서 태어났죠. 원시 바다에서 원시 세포가 태어나면서 거기서 진화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생명이 태어난 것이 저 깊은 바다에서 태어났겠냐 이 말이에요. 생명이 바로 갯벌에서 시작한 거예요. 갯벌에서. 왜냐하면 밀물과 썰물의 이 간만의 차이에 어떤 이 생명의 변화라는 건, 생명의 특징이라는 변화예요. 변화. 어떤 변화의 환경, 고정된 환경에서 생명이 활동 못해요. 항상 환경이 변해한다.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이 흩어지고 나가면은 그게 경사각이 1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쫙 이렇게 되면은 여기 들어왔다가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하여튼 어마어마한 이 갯벌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뭐냐면은 여러분들 말이죠. 지금 바닷물이 짜잖아요. 이거는 안 짜고, 우리 육지에서 나온 물은 안 짜고. 근데 바닷물 짠 게 그게 그냥 거저 그냥 바다에서 짠 것 같아요? 바닷물이 짠 것도 결국은 육지에서 결국 수십억 년을 통해서 이 육지에서 흘러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육지에서 이 영양분이 계속 안 들어가면 바다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하고 육지는 항상 이렇게 밀물 썰물이라는 게 이게 교섭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그 변화를 주고 그 뭐냐면 육지에서 영양분이 흘러내려오는 거를 뭐냐면 여기서 어떤 문명이 건설되고 저기에도 여기서 오는 그 이 더러운 물이라는 게 사실은 영양분이 높은 물이거든. 우리가 음식 찌개리 같은 것도 저기 뭐 기름방울 하나 흘려도 그게 고단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방이나 단백이 많이 섞인 그런 것이 지금 더러운 물인데 그것을 민물, 썰물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거기서 다 뭐냐면 정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물이 들락날락하면서 정화라고 그거를 분해하는 그것이 조개니 뭐 이런 뭐 바지락이니 꼬막이니 이런 것들이 수없이 그거를 그 하나하나가 그거를 이 정화시키는 공장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 육지와 바다와의 그런 완충지대가 있어야만 육지도 살고 바다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해안의 이런 환경이라든가 우리 이쪽 남도의 이쪽 환경이라고 하는 건 이게 어마어마하게 그러한 갯벌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이 어장도 형성이 됐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개발 독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땅 위에 건설하는 문명만을 문명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국토 확장 웃기는 얘기죠. 국토 확장은 어떻게 국토 확장입니까? 네? 갯벌은 국토가 아니에요? 네?
국토가 이 마른 땅만 국토냐고, 우리 국토가. 그러면 그건 국토 확장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갯벌이라는 것도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거를 갯벌을 죽이려면 그 갯벌을 죽일 만큼의 가치 있는 일을 그 갯벌에서 할 때만이 그 갯벌을 죽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그러한 것이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었다 그 말이야. 왜냐하면은 당장 우리가 쌀이 모자랐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여기 다 노인 양반들 끄덕끄덕 하시지만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뭐였어요? 쌀로 먹었잖아요. 근데 쌀 이게 곱빼기로 이렇게 김치에다 먹어도 이렇게 먹었잖아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쌀 한 끼라는 게, 쌀밥 한 끼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그리고 논이라는 게 눈앞에 펼쳐질 때 부자인 것 같고 참 기뻤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만이라는 거 다 막아가지고 이제 땅을 맺는다 이거야. 그리고 뿌듯하게 살았는데, 과연 지금 말이죠. 문제는 과연 이러한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 왜냐하면 우선 육지에 있는 논이 다 비어가는데, 그 쌀을 안 먹는데 사람이. 그리고 지금 농촌은 이렇게 피폐해가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여기서 또다시 지금 논이 필요할 땐가? 지금 논농사에서 쌀이 필요해요? 우리나라가 쌀을 1년에 10,000만 매년 남어 들어가서 창고에 북북 쌓아놓고 북한 동포애들 주지도 못하고 다 새기고 앉았는데, 그리고 농민들은 그렇게 어렵게 쌀 농사를 지어봤자 그게 돈이 안 돼가지고 휘발유 뿌리고 불을 지르고 앉았는데, 지금 바다를 죽여서 갯벌을 죽여서 논을 만든다는 게 과연 정당성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다가 그건 갯벌이 아니라 무슨 산업단지를 만들면 어느 미친놈이 그 푸걱푸걱한 새로 거기다 복토해가지고 만든 데다가 그 정밀한 부가가치가 높은 공장을 거기다 만들려면 어딨어? 그거 땅 굳어가지고 땅이 쓸만하게 될래도 벌써 몇십 년이 걸릴 텐데 거기다가 투자하겠어요? 산업단지를 거기다 만들겠냐고. 왜 산업단지를 거기다 만들어요? 지금 멀쩡한 육지도 텅텅 비어가는데 돈을 퍼부려면 갯벌을 죽여서 거기다 퍼부을 게 아니라, 그럴 게 아니라 육지에다 보야지, 농촌에다 보야지. 여기 영산강 이 하구를 막아서 여기 저기에서 뭐 한다고 농업용수를 쓰고 뭐 한다고 그랬지만 이게 지금 소용이 없어요. 이게. 그 여기는 지금 5급수까지 지금 수질이 악화돼 있다고. 5급수까지. 그럼 이거 가지고 써가지고 농사져서 그거 뭐 그런 쌀 먹을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여기서 이렇게 하지 이쪽에 여기가 산해오 이렇게 여기다 또 산해오인데 지금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지금 흘러내려오는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도 없는 작은 물이 여기는 이거는 원래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화호우보다 이게 더 심각합니다. 지금 여기가 시화호우 문제보다 더 심각하단 말이죠. 서울에서는 시화호우 그러면 그런 사건 벌어지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하지만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완전히 지금 뭐냐면 이게 썩은 물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이 썩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여름에 가면 그냥 냄새가 푹푹 나가지고 다 썩어요 지금. 근데 문제는 이런 거를 갖다가 방류할 때 여기에 개발된 논이라고 여기 조금 있는 논인데 이 논이라는 거는 이 논에 만약 물을 댄다면 여기 있는 물에 10분의 1만 가지고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쓸데없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여기는 위대한 갯벌이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나가면은 이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남해안에 이 앞바다 여기 이 앞바다가 어마어마한 어장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썩은 물이 나가면 여기 앞에 있는 어장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 죽어가고 있는 현상들이 다 우리나라 지금 어업이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점점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환경이 악화되고 이게 이렇게 되면 점점 우리 민족은 뭐냐면은 육지가 우리 어머니 돼지와 같은 어머니가 이 어머니 육지가 전부 뭐냐면 어머니 그야말로 항문이나 그 오줌 구멍을 다 막아버리면 이게 오줌독 똥독으로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게 하면 여기서 또 여과 없이 흘러나오는 오줌똥이 다 흘러나와서 이 바다를 죽이잖아요. 이 어머니를 탄생시킨 자궁인데.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가서 되겠냐.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 개발 독재 시대에는 땅을 확보한다는 게 좋은 일처럼 보였고, 그리고 거기서 어떠한 쌀을 조금이라도 지어낸다는 데에 의미를 두었는데 지금 쌀도 필요가 없고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서 뭐냐면 농촌을 갖다가 점점 더 가속화시키고 비표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 우리의 개혁을 얘기한다면은 가장 앞으로 아까 말했듯이 이 서양에서는 서양 사상과 이 동양 사상의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말했던 이 우리 서양은 하나의 대립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과 인간이 대립하고 신과 인간이 대립하고 이렇게 해서 육체와 정신이 대립하고 그러면서 결국 이 세계를 지배하는 논리는 굉장히 발전을 시켰고 그 지배하는 논리로서 가장 강력한 그 방법론으로서 과학과 기술의 랑데뷰가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전기기관이 나오고 뭐 전기가 나오고 이러면서 에너지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놀라운 문명의 진보를 이룩한 건 사실이지만 그들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인간을 말살시키고 자연을 말살시키고 결국 이 문명까지도 파괴시키는 그러한 사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기독교 사상이라든가 이 과학 사상이라는 걸 우리가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서양 사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비판적인 검토를 해야 되고 정말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광주의 여러분들만이라도 진정하게 깨어서 무슨 전라도다 무슨 무슨 당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정말 고난의 역정을 헤치고 나온 이 광주 시민 여러분들만이라도 깨어서 뭔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진실한 얘기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어린아이들한테 끊임없이 그런 바른 가치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양심의 빗줄기가 되어준다면 그게 정말 이 빛고울 광주지.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어떠한 최소한의 서양이 여태까지 우리에게 강할 수 있었던 그 제국주의의 본질은 과학이라고 하는 본령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과학 문명을 열심히 배우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은 뭔가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 문명의 미래를 다시 한번 그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에는 절대 이제는 어떠한 기독교적이고 그러한 서양 과학 문명적이고 그러한 서양의 힐합 철학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이원론적 대립의 어떠한 사유를 가지고는 우리 문명을 건설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문명의 과제 상황은 제일 먼저는 결국은 인간과 자연이 화해를 해야 된다. 감사합니다.